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이런 이진숙 의원과는 국회에서 같이 있는 것 자체를 참을 수 없다면서 강력한 징계를 주장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진숙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씨 같은 사람과 같이 국회에 앉아 있는 것은 모욕입니다. 이진숙의 존재는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진숙을 국회에 두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진숙 의원의 이야기를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좀 덜 다뤄졌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오늘은 이것만 좀 달려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문제적인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5.18을 입체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토론회가 아닐까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특히 5.18 유공자 명단과 관련해 유공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업적이 있는지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국적 의미의 딥스테이트가 형성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면 지금부터 46년 전인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소요 사태입니다. 5.18은 5.18에 무조건 굴복하고 무릎 꿇는 자세부터 버리고 5.18 참배도 저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5.18 묘지에 가서 환영도 못 받고 온갖 당하고 수호를 당하면서 왜 거기 갑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저는 서울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첩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좌파들은. 그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통 주인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이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시기 괴로운 영상인데요. 지금 우리 국회에서 일어난 2026년 현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저도 좀 고민이 많은데요. 이런 혐오 발언들을 우리가 다루고 설파하는 것이 이진숙이 좋아하는 방식이 아닌가에 대한 좀 고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단계는 지났다. 사실 이제 제가 2019년에 처음 그 유튜브 채널을 열고 헬마우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도 그 비슷한 고민과 문제의식 끝에 이제 시작한 거였거든요. 예. 그때 JTBC에서 일하던 당시였는데 뭐 그 채널을 같이 열 때 같은 고민을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뭐 자기 직업이 따로 있거나 뭐 이른바 이제 그 메이저 세계에서 이제 주로 활동하던 뭐 사람들인데, 그 당시부터 유튜브 세계에는 워낙 이상한 얘기를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고, 뭐 유튜브라는 그 매체의 특성상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수록 인기를 얻기가 이제 쉬운 구조.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이제 설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런 얘기들은 좀 제대로 팩트 체킹을 좀 해주고, 예.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이템 발제를 해도 기각을 당할 때의 주 논리였습니다. 이런 띄워준다. 사람들은 우리가 소개해 줄수록 더 커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더 좋아하고, 그게 이제 주목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근데 거의 한 7, 8년 지나고 나서 봤을 때 그러면 안 다뤄서 그게 문제가 없었느냐, 혹은 뭐 그 사람들이 커지지 못했느냐라고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반박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이제 까발려 주는 것이, 예.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이제 다뤄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냐. 그냥 외면한다고 해서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그 사회적 합의를 갖춰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이 하나의 좀 교본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상에서 이 라이트한 버전의 이진숙을 만나시는 분들 꽤 많을 거거든요, 이제. 라이트하다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별로 감추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네요.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토론회에서 나온 뭐 발언 사실 모든 게 문제적인데 우리 김민하 평론가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셨습니까? 집중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지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실컷 헬마우스가 했는데. 네. 이제 해야 되는데 예. 하고 싶지가 않다. 얼른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중해 주세요.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진짜. 저거 심지어 디카페인이에요. 이게 사실 왜냐면 저나 이제 김민하 평론가나 뭐 김은지 기자도 마찬가지고 저희 세대가 그 게시판 초기 세대랑 이제 겹치잖아요. 우리보다 더 선배들도 있긴 하지만 그 시기쯤부터 계속 봐오던 일들의 연장이라고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민하 평론가 같은 분들도 이 현상에 이제 오랫동안 관찰자였고 직접 뭐 싸웠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를 굉장히 좀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선배 세대 뭐 이른바 이제 정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86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좀 나이브한 감각을 오랫동안 가져오다가 갑자기 막 세상에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화들짝 놀라면서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면 좀 우리 입장에서 오히려 어안이 벙벙하죠. 아, 이미 곰팡이는 이미 뭔 온 집에 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예. 그런 어떤 그 지겨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늘 김민아 대변인인데요. 그 사실 주목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거의 논리가 예.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는 막무가내의 어떤 극우적 사실들을 그냥 주장하고 말거나 아니면은 그 사실은 극우적 얘기지만 그걸 어떻게 좀 학술적으로 포장해 볼까 뭐 이런 것에 그치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뭐냐면 포퓰리즘하고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의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전 세계 요즘의 극우 정치의 근본적인 어떤 공통점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똑같이 했습니다. 포퓰리즘의 방식을 어떻게 결합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용어를 찾아보시면 이제 극우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을 예. 많이 씁니다. 근데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뭐 사람들이 그거 뭐야 돈 푸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기본소득 아니야 기본소득? 네. 사람들 좋아할 만한 거. 네. 그리고 뭐 사람들 인기 영합 아니야? 뭐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 사실 학술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안 하고 이제는 예.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세상을 기득권과 그다음에 비기득권이 아닌 존재로 나누고 어떤 정치가 이 비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 기득권을 혼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득권이 아닌 사람을 대변하는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게 나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트럼프. 예.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워싱턴 엘리트의 대항자. 딥스테이트. 그렇죠. 네. 이게 포퓰리즘의 문법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할 때는 이게 단독적으로 이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여기저기 붙어갖고 쓰입니다. 그래서 극우 정치랑 포퓰리즘 문법을 결합하면 그게 이제 극우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저기 지금 이영훈 교수 나오잖아요. 예. 교수인지 모르겠지만. 전 교수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예. 뭐 그 양반이 옛날에는 저 사람이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자잖아요. 그걸로 사실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그 얘기할 때만 해도 그건 어떤 학술 논쟁이었어요. 최소한. 예. 극우가 진지하던 시절. 그게 말이 안 되고 웃긴 얘기긴 하지만 예. 그 굉장히 그 화를 내고 싶은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학술 논쟁이었습니다. 맞아요. 데이터와 어떤 그러한 이제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반박하거나 해야 되는 얘기였어요. 막 철도 교량의 길이 뭐 이런 거 이제 따지던 시절. 싸우고 그런 걸로. 쌀 생산량 뭐 이런 거. 예. 근데 지금은 뭘 얘기합니까? 딥스테이트를 얘기해요. 저 그게 제일 놀란 네.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용 교수가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딥스테이트를 자기 토론문에 써놓고 아니 딥스테이트라는 개념은 원래 한국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거 음모론 전형적인 음모론 아니에요? 미국 애들이 쓰던 예, 거거든. 예, 미국 애들이 예. 쓰던 거. 미국의 예를 들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예. 트럼피즘은 미국의 극우 포퓰리즘이에요. 근데 딥스테이트가 의미가 뭐냐면은 트럼프가 집권을 했지만 대통령이 됐지만 여전히 트럼프가 핍박당하고 있고 트럼프에 동조하지 않는 엘리트 기득권이 워싱턴 주류가 있다. 그렇죠. 그들이 공식적인 권력은 아니지만 물밑에 비밀스러운 어떤 권력 기구를 자기들끼리 형성하고 있어서 그들 마음대로 하고 있고 트럼프가 공개적으로는 그들과 싸울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 그들과 싸우고 있다는 어떤 신호를 계속 주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심지어 딥스테이트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그게 이제 논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스트롱맨인데 왜 저 강력한 트럼프가 딥스테이트를 이기지 못하고 항상 그렇지. 딥스테이트에게 지배를 당하는 신세인 것일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딥스테이트의 대장인 뭔지 아십니까? 외계인입니다. 외계인들이 이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reptilian들 이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피자집 아래에서 회의도 열고 이런다는데 그거 달러에 눈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일루미나티 뭐 이런 거. 중요한 거는 피자집 지하에서 그러한 회의를 열고 있어요. 험불하네요. 근데 왜 피자집인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아무튼 간에 그것도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이게 딥스테이트라는 요 개념이 결국 앞서 말씀드린 포퓰리즘 구도를 전제하는 건데 지금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이영훈 교수가. 이영훈 교수 워딩을 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요. 한국적 딥스테이트가 형성되는 결정적 계기가 있다면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그 소요 사태.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도 뭐 김민환 평론가 말씀하신 것 딥스테이트는 한국적으로는 사실 안 맞는 개념이어서 그 직수입해가지고 쓰긴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 정치 현실이랑 안 맞아. 피자집도 좀 안 어울리긴 해요. 예. reptilian 이런 것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잘 못 믿거든요. 그 일루미나티 이런 거는 좀 너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적 딥스테이트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사람들을 가해자성으로 이제 전치를 시켜버리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혜택을 뺏어가서 별도의 특혜를 누리면서 뭐 공직도 이제 독점하고 무슨 뭐 문화적 혜택, 뭐 재정적 혜택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다 누리면서 우리한테서 뭔가를 뺏어가고 있다. 이런 존재로 이제 이게 치환시켜버리는 와. 그런 그게 개념.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5.18 유공자 관련 얘기가 이제 그런 차원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딥스테이트의 또 하나의 이제 주장의 의미가 저 자리에서 한 얘기들이 뭐냐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종의 어떤 사상적 기반이라는 거예요. 좌파들의. 좌파는 물론 그들이 얘기하는 좌파의 한 90%는 저는 좌파로 인정 안 합니다. 김민환 진짜 좌파니까. 네. 민주당 지지자죠. 저 보통 네. 민주당 지지자. 네, 아니 네. 민주당 지지자보다 왼쪽에 있어도 난 좌파로 인정 안 합니다. 아, 네. 내가 진짜 좌파다. 내 기준에 나보다 왼쪽에 있어야지 좌파다. 그건 이념론적인 문제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인정 안 하지만 어쨌든 저 사람들이 그건 토론 대상이지. 네. 저 사람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의 지금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이 좌파들이 왜 이렇게 좌파들이 똘똘 뭉치게 되었으며 뭘 가지고 좌파들이 지금 장사를 했으며 어떤 걸 이 수단으로 삼아서 좌파들이 기반을 만들었느냐. 5.18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18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이 5.18이 본질적으로는 지금 아까 소요 사태라고 그랬잖아요. 예. 어떤 종류의 폭동인 것인데 그 폭동이 막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고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가짜 대의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걸로 사람들 조직하기 좋으니까 그걸로 조직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진짜 자격 있는 사람들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지지했던 이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자기들이 기득권 자리를 빼앗아갔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극우 포퓰리즘에 놀리고 그래서 저 자리의 결론이 전두환 복권인 겁니다. 그래서. 와,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전두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그렇죠. 주동식 씨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근데 저거는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는 말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김민하 평론가가 늘 그 개념의 연쇄를 자주 얘기를 예. 하시는데 그런 거의 연장선이거든요. 이제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나 민주당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쁜 사람들 혹은 이제 나쁜 개념으로 이제 묶어내니까 거기에 뭐를 자꾸 이제 얻느냐면 광주 정신 뭐 이런 단어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광주 정신은 곧 이제 호남이고 호남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은 또 뭐랑 연결 김대중이랑 연결되고 이런 식의 이제 단어의 연쇄들을 다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딥스테이트 이제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나쁜 사람들로 묶이고 반대편에 이제 이승만, 박정희, 뭐 전두환 원래는 전두환까지는 안 갔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전두환까지 가가지고 대치되는 어떤 개념을 딱 세워놓은 거지만 실제로는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기네들이 최근 들어와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정치적으로 패배하는 거에 대한 억울함을 투사해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민주당과 광주와 김대중과 저 민주당 지지층과 좌파들한테 질 수 없는데 지고 있는 이 억울함을 다른 이유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딥스테이트가 있다. 딥스테이트가 우리를 억압해서 우리가 이제 나쁜 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예. 억울하게 지금 지고 있다,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이 넓은 개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언급하신 그 주모라는 사람은 네. 사실 저 모임에서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부 고발자입니다. 역할이. 왜냐면- 호남 출신. 네, 저분이 호남 출신이고 네. 호남이 뭐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무슨 운동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과거에 열린우리당 창당하고 이랬을 때 이게 왜 우리 호남이 왜 민주당의 어떤 그 주류들한테 왜 소외당하냐 뭐 여기서부터 시작한 그 정치적인 구도예요 그게. 예. 근데 그거는 지금 얘기하는 건 완전히 딴판인 건데 내가 그래서 저기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호남 사람인데 나는 깨인 사람. 나는 깨인 호남 사람. 그래서 호남 사람. 그래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 그런 이념과 그러한 구분짓기에 우리는 피해를 당해왔다. 호남 사람들은 5.18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성역화에 이용을 당해온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만 하는 것이 좌파의 본질이고 그 좌파들이 지금 심지어 무엇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막 사투리도 못 쓰게 하고 무슨 뭔 소리예요? 대제고에서 응원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무슨 그런 거 모두 못하게 하고 지금 이 지경이 되고 막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뒤섞어서. 그러면은 이분이 내부 고발자니까 사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가 사실이든 말든 그 내부 고발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자 봐라 호남 사람도 저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권위를 얻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정당성을 자기들이 확보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더 사실은
전두환은 진짜 이건 옹호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다 윤석열도 나오겠어요. 정통주의네. 아니 윤석열은 이미 나온 거죠. 아직은 윤석열은 없는데? 배경에 서 있고. 배경이 네.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분을 이용하는 거고 전두환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뭐랄까 경악스러운 거냐면 사실 끔찍하죠. 예. 전두환까지는 전두환까지는 안 갔거든요. 극우 세력이. 물론 이제 일베나 이런 데서 뭐 전땅크 뭐 이러면서 그런 황당한 밈을 만들고 그렇게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지는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뭐냐면 야구로 따지면은 스트라이크 존에 아슬아슬하게 계속 걸치는 공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심판이 뭐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하죠. 야구 어디 팬이에요? 잘 안 봅니다. 그래요? 갑자기 대충 맞춰줬는데 이렇게 깊이 들어갈 거예요?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하지만 잘 안 봅니다. 아니 야구 예. 좋아하세요? 야구 안 봅니다. 뭐야? 전혀 난 야구 뉴스만 보고. 하여튼 스트라이크 존에 걸치게 자꾸 던지면 그렇죠.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는 효과가 나오죠. 그렇죠. 심판이 계속 그걸로 던지니까 내가 심판 보는 게 좀 이상한가? 그래가지고 이 스트라이크 존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로 늘린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그걸 시도하는 거죠. 원래는 5.18도 건드리면 안 되는데 김영삼, 김대중 정권 거치면서 5.18도 사실은 저렇게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됐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계속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5.18 북한군이 와서 한 일이다. 그다음에 5.18의 유공자들이 지금 뭔가 가짜들이 있다. 그것이 민주당 사람들이다. 민주당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려고 이제 유공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뭐 이랬다. 그래서 계속 이 5.18과 관련된 것들을 조롱하고 그다음 폄훼하고 이렇게 해서 이 스트라이크 존을 늘렸어요. 이제 5.18과 관련돼서는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극우의 논리를 따르는 뭐 쓰레기인지 쓰레든지 한 SNS 있습니다. 그런데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댓글이라든가 그들이 서식하는 공간에서는 5.18은 그냥 좌파의 폭동이 이미 돼 있어요.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죠. 네. 그래서 이미 거기는 이미 영토를 넓힌 것이고 이제 그 다음은 뭐냐? 전두환으로 가자. 그래서 전두환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넓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야,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것에 영향을 더 받기 쉬워서 스레드 같은 데서는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걸 보시면 이제 김민하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그 작전이 정형화된 어떤 틀 안에서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제 놀랄 수 있지만 사실 뭐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홀로코스트 음모론하고도 비교를 했었지만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근데 좀 전에 얘기하신 이제 호남의 내부 고발자를 동원한다. 그러니까 양심적 내부 고발자를 동원하는 방식도 그 전에 7년 전, 8년 전에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제 안정권 같은 이제 극우 유튜버나 뭐 그 전에 이제 배인규 같은 극우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 나올 때는 뭘로 등장을 했었냐면 나도 전라도 출신이다. 근데 내가 이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고발하겠다. 이런 걸로 유튜브 활동을 처음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나오는 현상이 아니고 매번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요. 뭐 식민지 때로 가서 보면 그때도 식민지 시절에도 항상 조선인 중에서 이른바 이제 조선인 지식인 내부의 그 동조자들을 이 연결고리로 걸어가지고 자기 영역을 넓히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홀로코스트 음모론도 진짜 정말 거짓말처럼 그런 유대인 내부 고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방식의 것들을 자꾸 굴려보다가 잘 되는 쪽으로 파고들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일베에서도 많이 봤던 현상이에요. 또 일베 이용자들 사이에 유행한 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참 옛날 얘기죠, 진짜로. 그게 뭐냐면 내가 사실은 민주당 지지했다. 그랬는데 민주당의 실체를 알고 나서 내가 깨었다. 네. 그래서 내가 이게 현실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지금 내가 일베에 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전형적인 어떤 모습들을 지금 띠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진숙이라고 하는 현상에서는 그럼 우리가 뭘 좀 눈여겨봐야 될지를 조금 더 좀 좁혀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은 그럼 이렇게 해서 얻는 건 뭐예요? 대중적 인기죠. 대중이 좋아할까요? 우리는 안 좋아. 그러니까 일반 대중일 필요는 없죠. 일반 대중일 필요는 없고 사실 아주 좁은 대중이라도 그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정치권 영역 안에서 자기 영토만 확보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대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공의 사례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공의 사례. 그러니까 해외에 많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서구 유럽의 경우도 극우 정치가 휩쓸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한 지가 사실은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프랑스의 마린 르펜 같은 경우 그런 거고, 그게 사실 아버지 때까지 얘기하면 뭐 상당히 오래된 건데. 뭐 멜로니 이런 사람도 이미 집권을 했고요. 그렇죠. 조르자 멜로니도 총리가 되더니 그래도 좀 정신 차렸네. 뭐 이런 평가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맥락이고, 왜냐하면 이게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결 구도가 돼야 되기도 하거니와 어쨌든 또 총리 입장에서 어쨌든 나라를 뭔가 운영하려면은 싫어도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싫어도 싫은 대로 싫어도 작정하고 어쨌든 간에 계속 청개구리처럼 간 게 윤석열이지만 아무튼 간에 윤석열보다는 그래서 조르자 멜로니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거기도 아무튼 출신 당이 이탈리아 형제당이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무솔리니 거의 그렇죠. 유겐트거든요. 거의 네. 원래 출신이 유겐트는 독일 말이지만 어. 무솔리니 청년단 출신이에요. 거기는. 근데 아무튼간에 그러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영어 약자로 AFD라고 거의 뭐 집권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영국의 경우에도 이제 그 영국 개혁당 지금 이름이 뭐지? UK 리폼 지금 그 이름인가? 아무튼간에 그 양반들이 지금 상당히 나이절 페러지가 이끄는 그 당이 상당한 인기잖아요. 그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일본의 경우도 사실은 일본이 자민당이 극우적인 것들을 상당 부분 대변하고 있으니까 좀 덜하긴 하지만 거기도 이제 참정당이나 이런 게 생기잖아요. 예. 이게 해외에 이런 이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아, 그런 차원에서 그럼 이진숙의 앞날은 점점 더 성공의 가도로 가고 그 성공의 가도로 가게 되는 걸 보는 또 다른 국민의힘 사람들은 다 같이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진숙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예. 어떻게 하려고? 네. 네. 이진숙의 모습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윤석열한테 본 거죠 사실. 윤석열이 집권을 했잖아요. 네네. 윤석열에게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진숙뿐만 아니라 장동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 둘이 경쟁 관계예요? 근데 사실 요즘에 국민의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예. 이게 일종의 제가 가장 위험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국민의힘식 정치의 표준이 이미 돼 있어요 이게. 표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을 아까 넓힌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계속 이제 이 몸쪽 공을 계속 던지면서 스트라이크 존을 넓히는 이진숙이 있는가 하면 이미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을 활용하는 이 개투를 해가지고 넘어오는 이 투수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안철수. 아. 그렇죠. 안철수 의원 뭐 이제는 안철수 의원 옛날에 안철수 의원이 핵무장 하자고 그랬으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이랬을 텐데 지금은 추격도 안 받잖아요. 우리가 그런가 2년 봐. 전에 계엄에 탄핵 찬성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보수 정치의 일반적 문법이 된 지가 사실은 오래됐다. 정도의 차이를 둘 뿐이지. 예, 그러면 한동훈 의원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 돌아가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더러 이제 저 사람 미쳤나 할 텐데 한동훈 의원도 이런 식의 정치와 논리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방법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지금 극우 정치를 지향하거나 극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 실천적 결론이 어디로 귀결될 것이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지금 무소속인 상태에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우스개로 술 안 먹은 윤석열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란 안 일으킨 윤석열이에요. 이 논리가. 되게 어렵다. 내란 안 일으킨 윤석열. 예. 내란 안 일으킨 상태에서도 이미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옳게 된 윤석열인 거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대선에서 윤석열이 사람들이 볼 땐 멀쩡해 보였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저는 그때도 안 된다고 했지만은 그때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거는 무슨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고 극우에 가까운 그러한 반공주의자다라고 저는 뭐 공개적으로 얘기도 하고 글도 쓰고 했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아니야 그게 민주당이 너무 미워서 그런 거지 민주당한테 탄압을 받아서 그런 거지 그 민주당에 대해서 혼내주는 논리를 지금 정치적으로 펴고 있어서 그런 거지 저게 그렇게 뭐 비상식적인 얘기는 아닌데 자유민주주의 중요한 거 아니야? 그때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예, 네. 맞아요. 집권 내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 네. 근데 그럼 윤석열이 중간에 사람이 변한 것이냐 또는 정치 도구가 변한 것이냐 똑같은 툴이에요. 집권하고 나서도 자유민주주의 타령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민주당과의 싸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좌파와의 싸움, 이걸 가지고 정치를 한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의원 논리가 그래서 정치 조직의 논리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동훈이 극우주의자다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하고 비슷하게 가는 건데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 그 실천적 결과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질적 평가를 할 땐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들리긴 해요. 내란 안 일으킨 윤석열이라면서요. 사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되게 네. 이제 중요한 예. 게 뭐 저도 이른바 이제 팩트 체크 프로그램을 할 때부터 해서 예. 이런 유형의 이제 가짜 뉴스 내지는 뭐
이런 뭐 이제 음모론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늘 고민을 했었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거를 기본으로 잡으시거든요. 근데 진짜로는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관계 바로 이런 사안을 이제 들고 나오는 정치인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닌데다가 뭐 이번에 이제 배재고 사태나 뭐 이런 때도 이제 나왔었던 거지만 그 학생들이 한국 현대사에서 5.18이 어떤 사건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늘 말씀하신 그 방법론의 이제 문제인 건데 먹히는 방식을 갖고 나오는 거고 예. 어떻게 하면 이걸로 상대를 엿먹일 수 있을까, 상대를 가장 좀 곤란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흔드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끼리의 이제 스크럼, 사회적 합의, 어떤 연대 이런 게 이제 얼마나 단단한지가 이제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정당, 극우 정당들이 그걸 깨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상당수의 유권자 집단을 이제 자기네 이제 가두리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어정쩡한 스탠스나 사실상 협조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연대를 흐트러뜨리는 거.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들, 이를테면 국민의힘 내에 소장파라고 얘기하는 이제 김재섭 의원 같은 거. 뭐 김재섭 의원도 오늘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방송 라디오 방송에 나가가지고 5.18과 관련해서 이진숙 의원이 하는 얘기는 잘못됐는데 징계하는 건 좀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연대를 형성해서 거기에 맞설 거냐를 따질 때 당내에서 10여 년 전에 김진태 의원이 그런 토론회를 열었을 때는 징계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징계를 안 받아도 된다고 심지어 소장파 의원이 얘기할 정도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단호한 어떤 입장을 취할 생각이 없다는 거고, 그럼 사회적 스크럼을 깨는 거죠. 사실 거기서부터 뭐 이 스트라이크 존을 넓히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부터는 그냥 막 여기저기 던져도 그걸로 퇴장을 당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극우 정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극우 정치의 취약한 상태를 만드는 정치들이 항상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는 극우 정치를 꼭 하지 않더라도, 제가 뭐 한동훈 의원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지만 왜 그러세요? 꼭 한동훈 의원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거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약한 고리라고 자기들은 생각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이제 내미는 거죠. 지금 김재섭 의원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 저는 이준석 대표도 뭐 비슷한 정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논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면 저는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가 빨개라는 얘기를 비유로 많이 하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논리가 이래요.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지 않느냐. 근데 빨간 건 사과지 않느냐. 사과는 맛있지 않느냐. 맛있는 건 바나나지 않느냐. 바나나는 길지 않느냐. 긴 건 기차지 않느냐. 그러므로 원숭이는 기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차야.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 논리왕. 자, 이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정권, 문재인 정권이 한 일을 보면은 권위주의지 않느냐. 그리고 뭔가 전체주의적이지 않느냐. 국가가 자꾸 뭘 나눠준다 그러고. 국가가 뭘 하지 말라 그러고. 코로나19 때 모이지 말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국가가 권위주의적인 그런 권력을 휘두른 거 아니냐. 전체주의다. 그런데 국가주의적인 권력 이렇게 휘두르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과 북한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 운동권이지 않았냐? 옛날에 북한과 중국을 추종을 했겠지? 그리고 지금도 북한과 중국을 추종을 하겠지? 거의 원숭이는 기차네. 그렇죠. 이 사람들 이거 사상이 불순하구만. 이 사람들은 사상이 불순한 좌파들이구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우고 있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사상이 불순한 전체주의자면 그 사람들과 싸우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자이지 않느냐? 그리고 저 사람들이 우리가 보수인데 저 사람들은 진보지 않느냐? 진보는 전체주의자들이지 않느냐? 그리고 진보가 추진하는 게 뭐냐? 페미니즘? 페미니즘이 보니까 그래서 결국 페미니즘이 중국, 북한하고 연결되는 이 세계관이 전체주의예요. 세계관이 막 이 형성이 돼요, 이게. 아니 그래서 그 용어를 그렇게 쓰잖아요. 코로나 독재라고 하거든요. 코로나에 대해서 안전 구호 조치를 취하는 게 코로나 독재가 되는 마법인 거 말하자면. 그러면 제가 이 극우 정치에 취약하게 만드는 이런 논리들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을 극우 정치에 갖다 쓰기가 대단히 좋은 건데, 제가 죄송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비슷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재명 정권 독재라고 하잖아요. 네. 이재명 정권 독재고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잖아요.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헌을 하자고 그랬더니 뭐 만물이 다 어쨌든 그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으로 지금 놓아지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한동훈 의원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극우 정치에 굉장히 취약한 토양이 조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극우 정치와 싸운다고 주장하는 부정선거주의자들과 싸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 툴을 똑같이 쓰는 게 예. 저는 오늘날 보수의 이제 문제고 그런 환경이 이진숙 같은 사람을 반대로 얘기하면 이준석 같은 사람을 용인하는 이 지금 주요 정당의 상태를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에 대한 징계를 안 하겠다고 하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문제적인지를 두 분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더 잘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분노는 굉장한 것 같은 게 저희가 이틀 전에 이 포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징계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86,000명이 투표해 주셨고요. 와 많이 쓰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분노가 진짜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조희대급이에요. 조희대에 이렇게 붙여보면 10만 나오거든요. 예, 징계해야 한다 94, 징계할 필요 없다 6%, 모르겠다 1%인데 김금수님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잘못된 역사 인식을 국가를 기망하고 국민을 분열시켜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세비받을 자격이 없다. 당장 제명시켜야 한다. 나중에 나라 팔아먹을 인간이다. 이렇게 했고요. 이규성님은 어쩌다 국힘당이 이 지경까지 되었냐. 이진숙, 장동혁 이들처럼 극우적인 행동을 해야 집토끼랑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당이 되었냐. 그리고 동준킴 8215님은 의원직을 박탈해야 된다. 지금 제명이나 징계 정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에서는 소위 말한 친한계 4명에 대한 징계는 심의에 들어갔는데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검토 안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안 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거를 3,000명 넘게 이제 당원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징계를 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그 당원들도 일종의 이제 카운터 징계 요청일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접수가 됐는데 아예 검토를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근데 이제 언제 검토를 할지. 내년에 할 수도 있다. 왜냐면 그 전에 접수됐던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고성국 씨 같은 경우도 전두환 사진 당사에 걸어야 된다고 그렇네요. 해서 징계 검토가 들어간 지가 1년인데 아직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치 계속 늘어나는 걸로 해서 뭐 5년 뒤에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하긴 뭐, 한다. 모르죠 이제. 하면 할지, 그때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이름이 바뀌어 다른 당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윤리위원회가 다른 걸 수도 있으니까 뭐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이제. 징계를 최하로 할 수도 있겠죠. 최하 경고 정도 주는 걸로. 네,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이유를 붙여서 이진숙 의원이 직접 5.18을 폄훼한 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 주장이잖아요. 네, 주장이죠. 성일정 의원 이런 분들이 라디오 나와가지고 의정 경험이 없어갖고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이게 뭐 의도적으로 했겠느냐. 방통위원장 하면서 국회 엄청 나오지 않았나요? 아이고 그런 것도 그렇고. 인턴 국회의원 같은 건가 봐. 그리고 방통위가 플랫폼을 규제하는 곳인데 네이버에 이런 거 올라오면 규제하잖아요. 그리고 또 학술적으로들 모여서 한 얘긴데. 이게 학술이라고요? 또 학문의 자유를 또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내용이 좀 부적절한 게 있었으니 또 당 지도부가 말렸는데도 어쨌든 했으니 이것은 좀 경고 정도로 하자. 저는 뭐 해도 그 정도인 거지. 이건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세계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당의 장동혁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기준이지. 뭐 이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게 기준이 전혀 아니거든요. 멱살을 잡아 혼나봐라. 이제 멱살 잡으면 그건 이제 아주 멱살 잡는 것도 당연히 징계 대상이죠. 근데 전두환 정당화, 전두환 복권하고 그게 뭐 정통주인. 그게 될 거리나 됩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한동훈을 도와 뭐 이런 거 뭐 또 뭐 그다음에 뭐 있어요 지금 박덕순 부의장 뽑지 말라고 했다. 그 뭐 국회 부의장을 지침을 안 따라 방침을 안 따라 그다음에 돌려차기 망언을 해 다 징계 사유입니다. 징계 사유인데 전두환 복권 시도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뤄야 되는데 그들의 세계관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약간 전범을 삼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그 전에 홀로코스트 음모론자들이 초기에 시도했던 스텝을 거의 이제 따라가는 거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학술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름대로는 가장 약한 골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준석 같은 정치인은 판만 깔아주고 빠지면 된다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국회에서 하는 그 수많은 토론회를 다 경험해보고 지켜봤지만, 그 토론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입법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입법 활동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토론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내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얘기들 해보세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을 불러서 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불법이죠 사실은. 이 반헌법이 불법이라서 못하는 건데, 그럼 왜 그 짓을 하느냐면, 그게 이제 학술과 토론이라는 명칭으로 온라인에 퍼져 있는 이제 극우 전사들한테 이제 무기를 이제 쥐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창구가 됩니다. 뭐 예전에 이제 일베 시절이나 이런 때도 보면 거기에도 자료 제공자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긴 글을 쓰는 이상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진들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몇 가지를 짜깁기를 하고 뭐 자료를 뭐 무슨 뭐 화면 캡처 같은 걸 해가지고 이게 무슨 논문인 것처럼 나중에 알고 보면 이상한 자료인데 아니면 어디서 자기는 이제 인터넷 게시물 같은 데를 이제 특정 부분만 캡처를 하면 그게 마치 이제 기사를 캡처한 것처럼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이게 몇 개 이렇게 짜깁기 해가지고 긴 자료를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또 여기저기 퍼 나르면서 이게 무슨 학술적으로 토론의 대상이 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한 것처럼 떠들었던 게 한 15년여의 이제 온라인의 역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심지어 국회의원이 보증한 신선한 어떤 자료가 나온다. 이번에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 보면 그전 한 10여 년 전에는 잘 없던 논리들.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군인 한두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얘네가 시킨 거지 전두환은 이런 거 몰랐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고 새로 그거 가지고 가서 싸울 수 있게 이제 일종의 앵커 역할 혹은 뭐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거기에 국회의 그 입법조사 비용으로 들어가는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럼요. 자기들 돈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어떤 중요한 전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은 기준을 좀 세워야 되는 것. 그러니까 뭐 이른바 이제 학술적으로 사안을 다룰 때 5.18과 관련해서는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잡아줘야 우리가 뭐 창조론을 진지한 학술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뭐 진화론하고 같이 토론을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얘기로서의 어떤 전범을 좀 잡아줘야 되는 일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전략이거든요. 정말 극우 전문가 많네요. 아니, 전 세계를 깨고 있어요.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두 번 하신 거 아니에요? 영어로 루스 워닥이라고 하는데 오스트리아 언어학자가 있다. 그 말씀드렸는데.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스트라이크 존 넓히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이다 이거는. 아까 지금 임경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뭔가 학문으로 포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상한 얘기 한 거 아니다. 해도 되는 얘기를 한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도발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악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던져버린 다음에 그럼 사람들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떻게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니?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죠. 네. 그런 표현의 자유인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피해자지. 네. 우리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탄압을 당하고 있다. 왜? 정당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탄압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탄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해를 했는데 자기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 위치를 바꿔버립니다. 전복시켜버렸네요. 네. 그다음에 이 피해를 이 사회가 복구해줘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여론에 밀려가지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원숭이 엉덩이 빨개 전략으로 기차가 돼버리는. 네, 여론에 밀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에 밀려가지고 결국 이거를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공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영역 안에서 자기들이 학문의 자유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주장해도 되는 걸 만드는 겁니다. 막 쏟아내는 거죠. 네, 그게 전형적인 거를 오스트리아 사람이 정리를 했어요. 오스트리아에서도 똑같이 해가지고. 왜냐면 거기도 나치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사람이 연구 대상을 오스트리아만 했느냐? 유럽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했던 거를 그대로 카피하고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경민이 출동해가지고 이거를 다 이제 그 반론을 해줘야 된다. 아까 팩트체크는 의미가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그거를 최종 경험한 게 말씀하신 이제 학문적 영역인 날마다 그 연한계를 해가지고 화공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문적 영역인 것처럼 해서 침투를 시도하는 방법론이 있고 그리고 이른바 이제 디나이얼리즘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오랫동안 해온 거. 어디로 끌고 가냐면 법원으로 끌고 갑니다.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게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처럼 만드는 거. 이미 그게 이제 홀로코스트 음모론에서 한번 성공했던 거거든요. 법정의 그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그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법원에 가서 증언을 하면서 이걸 법적 대상으로 다루게 놔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왔었던 건데 우리는 이미 하다 안 되니까 이제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실은 그걸 처벌하는 단계로까지 이제 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미 뭐 그전에 뭐 지만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법정에 세웠지만 수많은 실패들이 계속 이제 누적된 결과인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그 넓게 보면 이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전선이 실패할 거라고 보지만 왜냐면 이제 5.18이나 광주정신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이제 금자탑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존심과 관련된 대상이기도 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자존심 중에 하나 이제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할 거라고 보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계속 약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하신 것처럼 가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소장파인 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못을 좀 짚어주는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야 된다. 야, 오늘 방송 너무 소중하네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하나의 스크럼을 짜는 이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들으면서 많이 배웠고 이 이야기가 좀 널리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제 좋아요 누르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제가 좋아요, 잊지 않고, 좋아요. 예. 눌러줘요. 좋아. 네, 나만 나오면 왜 안 누르고 그러는 거야 항상. 댓글만 달지 말고. 예, 둘 다 하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그럼 김민아 공화국이라면 이진숙 징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형이죠. 뭐 사형이 있어요? 사형제는 반대예요. 사형제는 반대하기 반대예요. 선고만 집행은 안 한다. 선고만 하고 예.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예요? 네. 예. 근데 방금 만든 것 같은데. 예, 선고만 하고 신형이라고 할까 사형이라고 할까 지금 고민을 한. 선고만 하고 매일 아침 깜방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진숙이라는 분이 물어보죠. 오늘인가요? 그리고 대답을 안 하고 데리고 나올 때 그냥 나오라고 하면 안 돼요. 아. 이렇게 팔짱 껴서 네. 그 공포심을 최고로 자극해야 된다.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 바퀴를 돌고 이제 다시 갖다 줍니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아니었구나. 네, 이렇게. 김민아 공화국에서는 할 수 없는 범죄다.